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92일 만에 백신 2억 회분을 미국 시민들에게 접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최고 의학 책임자는 3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백신이 예정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이미 시작된 75세 이상 접종도 미뤄지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마다 접종 순서의 기준이 달라서 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 초에 줄었다가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도 7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약투부청의 권고에 따라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 접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조만간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각국의 판단을 살피고 있는데 접종 대상 연령이 나라마다 달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5월 우리 측 GP에 북한군이 실탄을 발사한 데 대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절제된 방법이었고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한국 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역사가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일본은 적절한 판결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막판 터뜨린 페널티킥 결승골로 팀의 승리까지 이끌면서 15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신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고 싶어도 당장 미국 시민들부터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까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선뜻 우리나라에 백신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백신 수급에 짙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특히나 백신 3차 접종은 우리로서는 접종 일정을 더 꼬이게 만들 변수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3차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는 화이자 공동개발사 책임자의 말도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2억 회 접종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it. Today we hit 200 million shots. And the 92nd day in office. 이어 백신 접종을 애국적 의무라고 거듭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중앙아메리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승인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20만 회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공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give it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비축분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해 왔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백신 확보를 위해 남편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너무 제 힘으로 한다면 다 도와드려서 백신이 다 갈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도 연방 페더럴 리스크 논하주는 가지고 저희도 씁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의학 책임자는 3차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여름 끝 무렵에 미국 내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경쟁과 수급 불균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5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일상 감염을 통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백신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 국민의 겨우 3.4%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지역마다 접종 기준도 달라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번호표를 쥐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센터에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2번이나 왔어요. 날짜 잡아줘서 3시에 배다고 너무 고맙죠. 어제 하루 동안 강동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어르신은 약 600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맞을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해주신 분은 860명인데 지금 나라에서 백신이 저희 쪽으로 배정받아서 내려온 거는 300인분밖에 안 돼서요. 이제 나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줘야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백신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맞을 화이자 백신은 매주 25만 명분씩 쪼개서 들어옵니다. 방역당국도 어쩔 수 없이 주 단위로 계획을 알려주고 물량도 내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접종 기준이 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어느 곳은 나이 순으로, 어느 곳은 신청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받겠다고 신청은 벌써 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연락 없어요. 질병관리청은 순서대로 접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찍 맞으시는 분과 늦게 맞으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접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접종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맞기로 한 만 65세에서 74세도 정확히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 계약한 백신 물량인 700만 회분이 언제 공급되느냐의 시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면서 접종 일정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 접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귀 혈전증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맞는 것이 더 낫다는 유럽의약품청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도 조만간 접종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각국의 판단을 살피고 있는데 접종 대상 연령이 나라마다 달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그에 따른 접종 일정은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이 주사 맞을 준비를 합니다. Jongens, de eerste Janssen-prik op Nederlandse bodem. Van origine. 전날 유럽의약품청이 접종 권고 입장을 밝히자 네덜란드는 곧바로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도 배송 등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얀센 백신이 희귀혈전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접종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접종 대상은 각 나라가 따로 결정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60세 이하, 이탈리아는 60세 이상, 스페인은 70세부터 79세 사이 국민에게 얀센 백신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과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의 판단 등을 감안해 혈전 발생 사례가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게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얀센 백신 역시 접종 연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600만 명 분을 들여오기로 했지만 아직 도입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23일 미국 보건당국의 판단까지 지켜본 뒤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백신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와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러시아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언급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요청한 겁니다.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지사는 서방과 러시아 간 진영 대결로 금기시돼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코로나 백신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이 지사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활용을 해야죠. 네, 제가 스푸트니크를 플랜 B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백신 도입 여부 검토는 청와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사의 요청이 청와대에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백신을 들여오는 데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의 허가 사항들을 좀 함께 참고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북한군이 우리 군의 감시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절제된 방식이었고 사소한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이 절제된 방식이었다는 발언 등을 놓고 논란이 커졌는데 외교부는 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정 장관은 어제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9.19 남부 군사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합의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은 사소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습니다.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패널 측에서 총격 사건에 어떻게 절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정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이고요. 우리가 지피 공격을 받자마자 집중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했습니다. 단순한 오발 사고였는지 북측에 의도된 도발이었는지 아직 명확한 판단이 안 나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어제 저녁 입장문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두 사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급은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과잉 수사의 표적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동료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신상 발언에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검찰 탓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입법부 권위와 자존심을 살려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경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의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모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기권과 반대가 50표 가까이 나와 제19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이 선처를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딸이 억대의 외제차를 탔다는 의혹에 대해 교통사고를 겪었던 딸이 안전한 차를 고르다 보니 외제차를 탔다고 해명한 겁니다. 이후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팽팽성 있게.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는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석 달 전과 정반대의 판결을 이번에 재판부가 내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일본 손을 들어준 건데요. 후퇴 또 역행의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제관습법 등을 고려해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주권 면제 원칙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본 정부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가를 쟁점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일본의 범죄 행위가 반인도적인 만큼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위안부 관련 범죄는 전시 상황에서 일본이 공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주권적 행위라서 주권 면제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인간 존엄을 최고 가치로 삼는 만큼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국제법규를 준수해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꺼냈습니다. 국제법 존중에 방점을 둔 판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미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합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 지난 2018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언급됐습니다. 화해치유재단 기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권 면제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로 예외를 인정할지는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이나 외교적 교섭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미흡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법리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법정에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에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피해자 측 대리인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이 할머니는 JTBC와의 통화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는 텔레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거 합의를 인정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무력 분쟁으로 안 봤는데 이와 달리 이번 오늘 법원에서는 무력 분쟁으로 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국제 인권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져버린 오늘 판결은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져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이 할머니는 이 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저 결과가 좋게 나고 나쁘게 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주권 면제를 인정했다면 적절한 판결이라고 한 일본 정부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일본 정부가 기대하던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일본 측의 압박은 더 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今回の判決がこのような試験免除についての日本政府の立場を踏まえたものであれば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適切なものと考えるところであります。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도 주권 면제 원칙을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갓도 장관은 올해 1월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압박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판결 소식을 석간신문들이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가 총리는 어제 야스쿠니 신사 충계 대예제를 맞아 총리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퇴임 뒤에 세 번째로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와 관련한 논란이 최근에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내세운 속도와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온라인상에는 우리 집도 그렇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뭐지? 분명 10기가를 쓰고 있는데 5기가도 아니고 2.5기가도 아니고 1기가도 아니고 500메가도 아니고 100메가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인터넷 속도 논란을 부른 건 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IT 전문인 만큼 가장 비싸고 빠른 인터넷 상품을 쓰는데 실제로는 100분의 1밖에 속도가 안 나왔단 겁니다. 혹시 우리 집은 괜찮은지 불안하다면 가입한 인터넷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을 쓰거나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사용량이 몰리는 밤 시간대 등 여러 차례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에서 담당 기사가 왔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트래픽이 많다, 사람이 몰릴 땐 어쩔 수 없다. 다른 회사도 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느린 데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통신사에서는 최저 속도를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리면 요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렇게 뭐 해서 뭐 얼마를 받을까 싶기도 하고. 보장 속도가 최고 속도의 3분의 1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신사가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꼭 짚어야 합니다. 언제 나한테 고지를 했으며 언제 이런 약관을 보냈느냐 이런 얘기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다. 있으면 증거자료 가져와 버리니까 해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금 없이 알겠습니다. 해약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 문제라며 미국이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문서 외부 유출과 관련해 전 직원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내부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유출자와 유출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과 4월 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부동산이 지금까지 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확정 판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7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고 다른 6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나 법원 인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이 올해 3만여 가구가 나오는데요. 절반 정도가 신혼부부 또 청년층에게 돌아갑니다. 사전 청약으로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공급이 되는데 우선 7월에는 인천 계양지구, 위례신도시, 성남 복정지구 등에서 4,400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 속에 서울시에는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위 등급 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그 위에 등급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이 되는 곳들에 대해서인데요. 특히 50에서 70대 중장년층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농수로에 누운 채로 발견됐는데 목숨을 잃은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응시생 3,156명 가운데 1,706명이 합격했는데 지난해에 비해 62명 줄었습니다. 전체 응시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합격률은 5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어제 벨기에 대사관 공관 차석을 불러서 대사 부인이 신속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과나 유감 표현을 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악산 곰배령 탐방로가 어제부터 개방이 됐는데요. 탐방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허용되는 인원은 하루 300명까지입니다. 경남 함양 대봉산에 국내 최장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갖춘 휴양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악자전거 체험장과 숙박시설 등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낸 첫 솔로 싱글 음반이 누적 판매량 50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의 기록으로 19년 만입니다.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화상이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늘 있는데요. 앞서 2번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 오늘 첫 정식 재판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구미에서 집에 방치돼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여성에 대해서 첫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가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초여름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서울 27도, 청주 28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서 나쁨 수준으로 하루 종일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더 심해지면서 전국에서 산불 위험도가 높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건조주의보도 강원도와 경상도에 이어서 서울과 광주광역시에도 내려졌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 15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 크게는 9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지난 1월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5살 어린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발견됐죠.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혐의로 입건됐던 아이 엄마가 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JTBC가 보도했던 것처럼 엄마가 출근해서도 아이와 계속 통화하며 아이의 상태를 살핀 사실이 검찰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아동이 발견된 지난 8일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아이와 엄마 A씨의 통화 내역입니다. A씨가 출근한 아침 10시 34분부터 20-30분 간격으로 연락이 이어집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아이 엄마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모녀간의 이 통화 기록을 눈여겨봤습니다.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37번 통화를 했고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분리한 2달 동안 아이를 돌본 전문가의 의견도 고려했습니다. A씨의 육아 의지가 강하고 아이도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모녀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집에서 이제 만들고 물건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그냥 육아를 할 수 있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딸 되고 싶은데. A씨와 아이는 계속해서 심리 상담과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컸었어요. 제일 감사했던 게 이제 아이를 처음에 발견해 주시고 신고를 어떻게 보면 해주셨잖아요. 근데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발견된 거여가지고 그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JTBC 백민경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종업원과 투숙객 등 39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돌 바닥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업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의 운전기사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잡아 해체한 고래고기 64자루를 옮기던 어선이 해경에게 적발됐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포항 칠포구 인근에서 고래고기를 몰래 운반하려던 3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뱃머리가 물속에 많이 잠긴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검문하던 중 해체된 고래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인구 1,600만 명의 중앙아프리카 국가죠.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 차드의 대통령이 반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육선 연임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드가 심각한 정국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C'est avec une profonde amertume que nous annonçons au peuple tchadien le décès ce mardi 20 avril 2021 du maréchal du Tchad, Idriss Déby Itno, des suites de ses blessures au front. 지난 20일 차드의 군 대변인이
국영 TV 방송을 통해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반군과의 전투를 직접 지휘하다가 부상을 입고 숨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68세 데비 대통령은 지난 1990년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31년 동안 차드를 통치해왔습니다. 차드는 1960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뒤 내전과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반군이 북쪽 국경을 침입하자 데비 대통령이 이를 진압하고 전방 군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차를 나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79.3%의 매우 높은 득표율로 데비 대통령은 6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드군은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평의회가 앞으로 18개월 동안 차드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대통령 자리는 데비 대통령의 아들이자 사성 장군인 마하마트 카카가 맡기로 했습니다. 반군인 차드 변화와 화합을 위한 전선은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수도 은자메나를 향해 진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군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e Tchad n'est pas une monarchie. Il ne peut y avoir de dévolution dynastique du pouvoir dans notre pays. 차드 국민들 역시 군사평의회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드 야권은 성명을 내고 군사평의회 결정은 제도적인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이 이끄는 과도기적 임시기구 설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전국 불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차드의 상황, 아프리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항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비 대통령은 내전과 쿠데타가 반복되어온 차드를 31년 동안 통치해 왔습니다. 이번에 6선 연임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이 1990년 이후 거의 10년 이상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맞죠. 차드 역시 반정부군과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의 테러 활동이 일어나고요. 리비아와 수단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매우 혼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 또는 2012년 말리 내전과 같은 국가 위기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데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차드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다른 이웃 국가와 비교해 최소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장기 집권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는 공포정치, 야권의 무능함, 시민사회의 부재 등의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이 테러와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혼란보다는 불가피하게 장기 집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억압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차드군은 대통령의 아들이 이끄는 군사평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18개월 동안 통치한 뒤 선거를 실시하겠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권과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반군은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드의 앞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집권했던 아부레 지지자들의 반군 활동이 이제 극대화될 예정이고요. 특히 현재 군사평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야당 세력과의 마찰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드 국경에서의 알카에다, 보코하람, 투아레그 무장단체 등의 활동 재개로 국경 지역민의 불안과 불만으로 인한 반정부 정서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기 정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지만은 더 짧은 기간에 사회적 통합과 화해를 이끌어내야 해야 되는데요. 야당 세력과의 화합을 통한 정치적 사회적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차드가 혼란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길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데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사하라 사막 남쪽입니다. 사헬 지역에서 서방의 대테러 전략을 돕는 충실한 동맹자였잖아요. 이 때문에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이번 차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예, 차드는 2017년 프랑스의 지지와 도움으로 무장단체와의 전쟁을 위해 창설된 G5 사헬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차드를 포함하여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차드는 프랑스가 세르발과 바르칸 작전을 통해서 니제르와 함께 가장 신뢰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G5 사헬 5개 국가 중 무장단체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차드가요. 따라서 이 데비 대통령 사망으로 G5 사헬의 리더십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5 사헬은 물론 G5 사헬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프랑스의 대사헬 반테러 전략에도 적지 않은 차질과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차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보아서 G5 사헬과 프랑스가 차드 안보와 안전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항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그동안 내전과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차드의 경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유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전 세계 189개국 중 세 번째로 가난한 국가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이번엔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죽음으로 또다시 극심한 전국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안은 고스란히 차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야당에서 다시 꺼내기 시작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면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대선이 더 다가오고 표 확장에 대한 고민이 여야에서 더 깊어질수록 이 사면론과 관련한 각각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을 맞이합니다. 여권 내 비주류인 이철희 정무수석이 취임하면서 오찬 간담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먼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고 사실상 사면을 건의하면서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올 초처럼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은 아니지만 그 틀을 벗어난 것도 아닌 입장입니다.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동의도 거절도 한 게 아니라면서도 사면권을 절제되게 사용할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던 된장 제품이 조사를 해보니까 광고에 나온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국산 콩만 썼고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더니 감칠맛이 유독 많이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 쇼핑몰에서 팔던 된장입니다. 최고급 국산 콩을 썼고 다른 첨가물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광고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콩을 재배하는 모습까지 올려놨고 장관상까지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고객들이 준 별점도 꽤 높습니다. 이걸 만든 공장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국산 콩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옆엔 미국, 캐나다, 호주산 콩을 섞어 만든 된장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섞어서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 겁니다. 이 된장에선 유독 감칠맛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났는데 바로 이 외국산 된장에 들어있는 재료에 맛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MSG라고 감칠맛이 나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혼합 그거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된장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된장이었습니다. 1kg당 3,000원에 산 재료를 섞어서 14,000원에 내놨는데
1년 4개월 동안 6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업주에 대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걸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죠. 통계조사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라는 답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만약에 자신이 혼자 살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은 굳이 결혼 안 해요. 제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한 10명 중에 6명, 7명 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만 13세에서 만 24세 5,628명에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동의한다고 말한 비중은 39.1%로 절반 이상이 동의했던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2011년 이후 3년 주기로 해온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루고 싶은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방해가 된다면 굳이 결혼이 아니어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서 출산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이들은 60.3%. 역시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를 키우면 확실히 좋은 점도 많겠지만 그거보단 자신의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취직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더 후의 미래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이런 인식이 마치 잘못된 거고 꼭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결혼이나 뭐 출산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JTBC 이가혁입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서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92일 만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에 있는 백신이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으려던 우리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신 수급에 짙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백신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미국 시민들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뭐 백신 스와프 얘기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부족한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었었잖아요. 정말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은 이제 혈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을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측에서 미 정부에 백신 스왑 우리가 먼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좀 얻어 쓰고 나중에 우리가 되갚는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미 정부 측에서 우리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국방 물자 관련된 법안이 발효 중이라서 그 법안을 어기고 이제 한국에 공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비교적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백신을 한국에 공유하기보다는 코백스 패실리티나 이런 걸 통해서 못 사는 국가에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비록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준다고 할 경우에 국민 정서도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일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대가를 요구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뭐 원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성사된다고 해도 실익의 일부에 또 우리가 줘야 될 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되리라고 예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정부가 백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것을 부스터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스터샷이 뭐 3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4차, 5차 또는 뭐 매년 한 번씩 더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미국이 이르게 된다면 정말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차 부스터 백신은 네. 아마 거의 확실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먼저 맞았던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백신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3차 백신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매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갈 건가? 그것은 아직 학문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가 모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3차 백신은 확실히 갈 것 같고 그럴 경우에라도 우리도 이제 백신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은 됩니다. 네, 백신 제조 회사들이 말이죠. 백신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3차, 4차 접종이 필요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3차 부스터 백신은 특히 바이러스 창궐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인도 이런 데서는 확실히 아마 3차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4차 이상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좀 더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3차 백신은 거의 확실히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했던 국가들은 아마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도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첫째 하나는 많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통 일방향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것을 우리가 쓰지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덜한 국가 거를 우리가 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나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약이나 백신 같은 경우는 가격 이외에 결정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투명성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예컨대 중국의 백신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경우에 중국 백신에 대한 데이터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 대한 것,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그 이외에 뭐 인도산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확실한가? 특히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개발이 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만 하더라도 혈전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왜 불거지냐 하면은 서방 국가들에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면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얼마나 일으키는지, 혈전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기술적으로 스푸트니크 백신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데이터, 특히 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거는 그 체제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접종에 나설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험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정보가 훨씬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런 거를 더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혈전이 생기는 이런 희귀혈전은 1년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투명한 정보가 공개된 백신을 공급받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의 뭐 각종 제약회사들도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도 임상 1상에 있거나 또는 임상 2상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개발 단계가 늦어질 경우에는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네. 기존의 백신을 공짜로 접종해주고 있는데 테스트 중인 백신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백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을 뭐 언젠가는 개발하겠지라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백신을 서둘러서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강원도와 경상도에 이어서 서울과 광주광역시에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전국 산불 위험 등급도 높음 수준까지 올라간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92일 만에 백신 2억 회분을 미국 시민들에게 접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최고 의학 책임자는 3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백신이 예정대로 국내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이미 시작된 75세 이상 접종도 미뤄지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마다 접종 순서의 기준이 달라 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초에 줄었다가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동안도 700명대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 우리 측 감시 초소를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데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절제된 방법이었고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막판에 주어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까지 이끌어서 15호 골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